정철춘의 목돈 연구소. 앞으로 20년 안에 바로 이 지역에서 큰 부자 3명이 나온다. 이 구한말 한 도사가 경상남도 의령 지역을 지나다가 큰 솥바위를 보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인근에서 큰 부자 3명이 배출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풍수지리설을 아주 깊게 연구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땅 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그곳에 가서 이런 기운, 부자 기운이라도 받고 싶어서인데요. 최근 주위에서 장이 너무 어려워서 투자할 때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하소연 듣습니다. 저희와 함께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우고 또 멘탈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3월 14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 연구소 함께합니다. 0306님, 주말엔 외출 한번 했다 하면 10만 원은 기본으로 쑥 사라지네요. 그 이상 사라지죠. 버는 건 힘든데 쓰는 건 어찌 이리 쉽나요? 0306님, 다 그렇습니다. 버는 건 힘든데 정말 쓰는 건 어찌 이리 쉽게 나갑니까? 참, 저도 항상 의문입니다. 우리 0306님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주식 실패담, 또 성공담, 참견, 하소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에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있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ETF 오지랖 시간은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 ETF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알아봅니다. 이곡 머니 코너도 있죠. 노래로 본 경제 이야기,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 이 쌩님과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입니다. 저희 목돈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가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생각합니다.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보죠.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921님. 네네. 머니투어에서 나오는 곳들 하나하나 메모해두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좋아요. 네. 날 좀 풀리면 혼자서라도 가보려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청취자분들, 팬들 얘기를 들으면 책임을 좀 느끼고 있죠, 우리 신익수 그렇죠. 기자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거 생각해요. 좋은 종목을 찾아야지, 이걸 생각하거든요. 좋은 여행지를 가야지,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찾아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말이죠, 여기에 약 함정이 숨어 있어요. 좋은 자산이나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잘 찾으면 됩니다.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 약간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여행지는 다 있는데 거기를 잘 가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여행지는 없고요. 그렇죠. 당장 새로운 종목 없죠. 하늘 아래 새로운 종목 없잖아요. 종목은 항상 거기서 거기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 말이죠. 잘 투자하라는 말, 잘 여행하라는 말은 그 타이밍을 잘 잡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밍. 그렇죠. 3,200 중반대 들어가신 분들요. 거기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 지수의 변곡점 윗부분이잖아요. 상단 말고요. 적당하게 내려왔을 때 사야 되고, 여행도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9만 5천 원이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8만 원이 있고 또 6만 원에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저쪽 세월이 흘러 3만 원을 액분 전이니까 만 원대 묵혀둔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몇 분은 안 되지만 제가 오늘 꿀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타이밍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오늘의 타이밍. 지수도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만기 지나면서 분위기는 일단 좋아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또 머니 트립이라서 돈 되는 여행지를 가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전국에 유일무이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부잣길이 있어요.
부잣길. 부자가 되는 길인데 네. 종목까지 찍었습니다. 여기는 네. 희한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인데 네. 실제로 부자가 나왔기 때문에 부잣길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마산 이야기하면서 마산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 그 인근을 도는데 네. 고기가 터가 좋아서 네. 전국에 으뜸 가는 부자들이 나왔다. 네. 3대 그룹의 부자가 나왔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본격적으로 네. 그쪽 동네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그 마산은 아니에요. 마산 더 아니에요. 적셔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어디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동네. 의령. 의령. 조선시대 도인한분 이야기를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도인한분이 원래 의령으로 넘어갈 때 그 네. 남강이라는 곳을 지나고 남강. 강물. 서울에 있으면은 왜 중심이 되는 강이 한강이잖아요. 의령 남강. 그 남도 쪽에. 네. 그쪽에 남강에 보면 솥바위라고 있어요. 네. 그 우리 왜 밥하는 가마솥. 가마솥은 솥단지 모양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바위가 솟아 있고 아래쪽으로 물 속으로 그 솥다리들이 뻗어 있어요. 네. 그 방향을 따라서 조선시대 도인 한 분의 예언입니다. 네. 방향을 따라서 전국에 3대 부자가 나온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3대 부자가 나온다. 3대 부자가 나온다. 예언을 했다. 근데 실제로 나왔다. 나왔죠. 그런데 그 3대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의 자무주 이병철 회장님. 호암이죠. 네. 그리고 진주시 쪽으로 딱 가면 남쪽에 지수면 승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 의령 다 인근이에요. 네. 여기 LG그룹 창업주 구인 회장님. 대단합니다. 예, LG 구시 쪽. 구시 네. 쪽이죠. 네. 그리고 동남쪽으로 효성그룹 요즘 잘 나갑니다. 효성. 조홍재 회장님. 이런 생가들이요. 네. 조선시대 도인 한 분의 예언대로 8km 이내에 나온다 그랬는데 네. 다 나왔습니다. 이 세 분이었구나. 네, 이 세 분입니다. 네. 네. 이 세 분이 실제로 나왔네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나머지 분들이 워낙 유명한데 네. 조홍재 회장님.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962년도 효성 물산시장으로 그러니까 세 분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짧게. 동양 나이론 66년도에. 그리고 원래 이제 효성의 근간이 되는 게 두 뿌리로 갈라졌는데 효성이란 거 브랜드로 시작하는 거랑 한국 타이어 두 개의 기업을 일궈낸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계열 중에 비트코인 관련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종목을 찍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길을 네네. 걸으면. 네. 요 세 종목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LG화학. 그렇죠, 그렇죠. 그룹주 중에, 그룹주 중에 잘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만약에 ETF를 생각을 한다 이러면 요 세 그룹이 들어가 있는 ETF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받아라. 기운을 받아라. 결론은 기운을 받아라. 네, 부잣길 가는데 누가 와서 막 종목을 던져주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설마 효험이 있냐 이러는데. 실제로 말이죠. 중국에서 코로나 이전입니다. 중국에 단체 관광객들 있죠. 이 경남 의령으로. 경남 의령으로 연간 한 3,000명 정도가 단체로. 경남개발공사가 있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3,000여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부잣길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또 부자분들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부자 기운을 받으러 여기 걸으러 갑니다. 부잣길로. 네. 공사에서 한 얘기죠. 공사에서 한 얘기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공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죠. 의령에 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부잣길로 가야죠. 부잣길 무조건 가야죠. 일단 무조건 부잣길인데 부잣길 투어 코스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죠. 부잣길로 만들어 놓은 코스 의령군에서 요게 18km가 약간 넘어요. 걷기 딱 굉장히 길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좋은데요? 네. 정철 그 열심히 걸어주시고요. 저는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옆에서 관찰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네요. 굉장히 18km 기네요. 네. 그래서 요게 전국에서 또 사람들이 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KTX에서 코레일이죠. 코레일에서 요걸 이제 마산역 KTX 여기 있으니까 마산역까지 딱 도착한 다음에 관광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원래는 더 가까운 창원중앙역 쪽에 대해서 창원 투어하고 그다음에 이쪽 의령으로 넘어오면 더 좋아요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런 거를 만들어 놨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좀 잠잠해지면 요런 것들이 부활이 될 테니까 여기 가시면 되고요. 코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잣길 A, B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A 코스가 6.3km. 초보자분들용이죠. 6.3km까지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B 코스는 13.8km. 길죠.
요걸 합쳐가지고 19km, 18km 약간 넘는 길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A 코스가 그나마 좀 짧잖아요. 짧죠. 근데 그냥 걷기만 합니까? 아니면 걷다가 뭐 걷다가 먹다가 뭐 이게 그렇죠. 있나요? 명소들을 네. 무조건 찍어야 될 명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해주세요. 요거 실제로 이 길을 우리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룹의 창업주분들이 걸었을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자제분들이 네. 자제분들도 아니고 실제로 창업주분이 걸은 길이 요 부잣길 중에 있어요. 예. 부잣길 요 코스 하고요. 예. 여기 가다 보면 탑바위라고 남강변 산 쪽으로 딱 올라다 보면 희한하게 탑 모양으로 생긴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위인데 탑처럼 생겼어요. 동그란 모양의 탑 바위가 네. 자그마한 바위 쪽에 올라가 있는 형태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부잣길의 출발 지점에 출발해 가지고 한 2.3km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도량이라고 그 암자인데 불량암이라고 암자가 있고요. 불량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 A 코스, B 코스 다 가도 거기 그 다 지나게 돼 있어요. 다 거기는-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탑바위에서 원래 이병철 회장님이 여기 걷기도 하시고 약간 멍 때리면서 심실의 안정을 찾았던 바위. 네. 그리고 자기의 나중에 학습이나 그룹의 꿈을 키웠던 바위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암자가 불량암이고. 불량암이고. 예, 그렇게 약간 좀 있으니까. 유머도 했었죠 지금. 그렇죠, 불량하진 그렇죠. 않다. 네, 불량하진 않다. 그러나 불량합니다. 네, 네.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네. 좀 이렇게 좀 쳐주시고요. 예, 네, 그래야죠. 예, 네, 예. 그래서 요 길을 걸으시면서 탑바위까지 꼭 보고 오시면 되고 요 주변에는 요 부잣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거리의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가게들이 대부분 다 부자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불고기 집도 앞에 부자가 달려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부자 달린 집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출하면 좀 때우시고 이렇게 네. 나오시면 되죠. 잠깐만. 근데 A 코스, B 코스를 이게 좀 정할 때 어떻게 좀 기준을 정할까요? 이게 사실은 코스가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앞쪽 코스, 그러니까 중간에 치고 빠지는 게 A고요. 뒤쪽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6.3 가다가 그렇죠. 멈추면 나는 A 코스 한 네네네. 거다. 하고 더 가면 그 원래 그 네. 트레일이란 그 개념이 네. 수평적인 길을 갈 때 네. 트레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트레킹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으로 올라다니는 거고요. 네. 트레일 코스라고 우리 올레길처럼 돼 있는 거는 중간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코스 가다가 힘들다. 빠지시면 되고요. B 코스 완주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쭉 B 코스가 가시면 쭉 되고. 가시면 되고. 네. 네. 쭉 가다가 네. 앞서 말한 뭐 A든 B든 탑바위 탑바위 다 볼 수 있고 2.3km 지점에 탑바위는 무조건 다 보셔야죠. 네, 하고 네. 가다가 네. 또 허기가 진다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부자가 붙은 거. 부자 땡땡 식당, 네, 뭐 네. 부자 불고기, 그런 부자 걸 뭐 하시면 다 해서 되죠. 가면 네. 된다 네. 하고 하게 되면서 그렇죠. 또 과거에는 음악회 공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길이 그냥 둘 길이 아니잖아요. 의령군에서 네. 다양한 축제들을 마련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축제도 하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오히려 덜 붐비니까 네. 편하게 갔다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구인의 뭐 상업 생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가시면 그 생가들은 그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하게끔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도 두시고요. 자, 신익수 기자. 근데 이제 네네. B 코스까지 했어요. 네. 그럼 거의 뭐 14km, 15km 걸으면 그렇죠. 이제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1박을 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같은데. 의령은 또 원래 멀어요. 그리고 이 경기권역이나 서울권역 분들은 멀잖아요. 1박을 계속 1박 하셔야 됩니다. 예. 1박 하셔야 되는데 해야 돼요. 자, 특이하게 또 길을 받을 수 있는 숙소가 있어요. 부자 기운. 부자의 기운을 끝까지 받아야죠. 네, 우리는 한 점도 머니와 관련된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보면 네. 의령에 전국에서 1호 첫 번째인데 나라에서 정한 치유 수목원이 있어요. 치유 수목원. 치유 수목원. 네. 여기에 의령 인근으로 네. 자굴산이라고 자굴산. 예. 네. 그 산으로 가시면 여기에 치유 박물관 전국 1호 치유 박물관이 있어요. 치유 수목원이죠. 수목원. 그럼 네. 치유라는 것이 지금 뭐 멘탈 플러스 뭐 건강도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보통 뭐 유명한 게 뭐 조교, 그다음에 조교. 반신욕, 그다음에 잘 모르지만 풍욕이라는 게 풍욕. 있어요. 바람을 풍욕. 맞아라. 좋죠. 삼림욕은 원래 익숙합니다만 아이고, 여기는 또 예. 약간 좀 많이 노출을 하시고 즐기라고 태양욕까지 있어요. 볕이 좋거든요. 그래서 태양욕까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가 사실 믿기지 않지만 우리 이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나올 텐데 네. 저 피라미드 형상으로 지어놓은 저 관이 있어요. 저기에 딱 두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씩. 줄이 엄청 길겠네요. 아니 말이 안 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아, 편하게 그래요?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기 딱 들어가가지고 둥지를 트고 2명밖에 못 들어간다. 기운을 네.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2명씩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치유가 먹힐까 안 먹힐까 되게 고민이시잖아요. 설마 이러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약간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숙박을 1박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열흘 내지 한 달 가까이 묵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국 1호 수목원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가서 삼림욕도 받으시고 태양욕까지 편하게 즐기시고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의령의 네. 이제 치유 수목원이고요. 그렇죠. 인근에 뭐 숙박은 어쨌든 뭐 충분히 시설이 저 의령 쪽은 사실은 민박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창원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아니면 뭐 마산 인근까지 가셔도 되고 네. 그쪽으로 나오면 좋은 시설들도 많으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되고요. 네. 끝으로 좀 짧게 먹거리 한번 가보고 가야죠. 아까 이제 부자 식당들은 갔고 첫날에는 부자들은 갔고요. 이제 둘째는. 진짜 의령의 네, 먹거리. 진짜 의령. 3대 먹거리 네. 있어요. 국밥. 소고기 국밥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유명한 게 만개떡이라고. 맞습니다. 만개떡, 의령 아시잖아요. 만개떡이죠. 네. 의령 만개떡. 그다음에 메밀국수. 메밀국수.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어로 소바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까지 있으니까. 만개떡 어때요? 만개도 최고죠. 네. 그래서 약간 그 하얀색인데 네. 약간 이파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을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돼요. 약간의 향이 배어 있거든요. 고기를 딱 배어 물어주는 센스. 네. 요거까지. 네. 그러면서 메밀국수도 먹으면서 메밀국수까지 먹어주고. 네. 네. 아침엔 국밥으로. 네, 국밥으로 딱 때우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의 기운 네. 잊지 마시고 탑바이까지. 탑바이까지. 부잣길. 부잣길. 네. 경남 놓치지 마. 의령. 네. 예. 피라미드 관까지 2명만 들어가. 치유 수목원. 치유 수목원요. 네. 네. 하면서 꼭 피라미드 방에 들어가라. 그럼요. 네. 기운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1박 2일. 1박 2일로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 되는 여행 머니 투어의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이 수수료도 싸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 워렌 버핏도 자식들에게 주식을 하려면 이 ETF를 하라고 추천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에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ETF 오지랖. 우리나라에서 ETF를 제일 먼저 도입한 곳이 바로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합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ETF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정의도 살펴봤고 종류를 좀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끊겼어요. 큰 틀에서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형을 했었고 업종, 뭐 반도체 업종, 화학 업종을 이제 단선 업종의 지수를 추종하는 업종 ETF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 가닥이 세분화돼서 테마를 이루는 이제 테마형 ETF까지 정리를 하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네. 업종 이제 지수형, 그 다음에 업종형, 테마형 그리고 두 가지가 실은 더 있습니다. 하나가 파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로 널리 알려진 이제 액티브형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 못 끝냈던 이 파생형 ETF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의 좀 해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파생형 ETF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ETF 안에 파생 상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파생 상품은 크게 보면 이제 장내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장외 파생 상품으로 운영되는 ETF가 있긴 있지만 뭐 그게 특별히 다른 뭐 더 주의를 해야 되거나 이러는 점은 사실상은 뭐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장내 파생 상품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장내 파생 상품으로 운영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버스, 네. 거꾸로 거꾸로 가는, 네. 또 곧버스, 두 배로 거꾸로 가는 두 배 가는 두 배. 거. 그다음에 레버리지. 예,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이제 방향성에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커머더티라고 얘기하는 예, 저희가 이제 원유 ETF, 네. 금, 은, 구리,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게 그것을 뭐 어떤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테마형으로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니까 네네. 예, 원유 ETF, 금 ETF로 분류를 하는데 실은 그게 파생형이죠. 그게 그렇죠. 선물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선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거고요. 예.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형에도 네. 해외 지수형에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 운영되는 ETF도 있습니다. 아, 가령 S&P 500 선물 ETF, 예. 나스닥 100 선물 ETF. 그러니까 S&P 500으로 똑같은 지수를 추정을 하는데 어떤 거는 S&P 500에 구성되어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하고요. 현물 지수. 현물로. 네. 어떤 상품은 선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 현물 즉 주식을 투자하는 곳들은 이제 환에 노출돼 있는 상품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제 파생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그냥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로 이제 구분을 할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생형 중에서 커머더티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실물로 거의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석유 뭐 드럼통 주고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금도 뭐 물론 이제 금괴를. 미국에 있는 네. 금 ETF는 네. 실제 금괴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대부분의 커머더티 ETF는 그냥 선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풀 네임을 보면 꼭 그 선물이라는 말이 그 ETF에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커머더티 즉 원자재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파생형 ETF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앞서 거꾸로 가는 인버스가 있고요, 또 위로 두 배 가는 레버리지가 있고 거꾸로 두 배 가는 이제 곧버스라는 게 있는데 원리를 좀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되는데 수익이 나? 좀 이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 중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롱이라고 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숏이라고 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기도 합니다. 삼성 운용이. 네네. 네. ETF 운용자가.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운영을 쭉 해 나가면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고 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되겠죠. 네. 이거를 두 배로 예를 들어서 순자산이 100억인데 네. 200억만큼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선물로 네.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네. 두 배로 떨어질 때 수익이 나고 상승할 때는 두 배로 손실이 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주로 이용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팀은요, 그 운용하는 팀은 뭐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지켜보다가 막 계속 그 매도나 이런 것들을 맞추고 합니까? 포지션은 보통 이제 그 장 종료 시점에 이제 맞추게 되고요. 네, 그날에 뭐 추가 설정 들어오거나 네. 또는 환매가 되거나 네. 또는 추가 설정과 환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그 안에 고유의 메커니즘이 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아마 대부분의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상품 설명이라든가 또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 투자할 때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안에 그 장기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적으로 네네.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세 개 다 똑같이 요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네. 뭐냐면 일별 복리 효과라는 게 작동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500에 인버스를 샀어요. 예, 2,500원에. 아니요, 주가 지수. 예, 2,500. 네. 지금 3,000이 넘어가 있잖아요. 한참을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2,500이 오면 물론 중간에 손실이 났을 테니까 인버스 ETF 투자자들은 네. 가슴이 쓰렸을 텐데 네. 2,500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내가 본전이 됐겠네, 네. 원금이 회복이 됐겠네라고는 하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네.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데일리 그렇죠. 컴파운딩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별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곧버스든 전부 다 하루 등락률의 마이너스 1배, 하루 등락률의 2배, 하루 등락률의 마이너스 2배로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고 그렇게 되게끔 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누적으로 보면 이상한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그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거기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팍 떠오르는 게 안 갈 수도 있지만은요. 2,500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곧버스
삼성 운용의 이제 고버스 코덱스 2배짜리 고버스 인기가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2,500으로 코스피 200이지만 일단 편의상 네네. 코스피를 기준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3,000까지 뭐 3,100, 3,200도 갔었으니까요. 장중에 손해를 엄청 봤겠죠. 네. 근데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복리를 다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마이너스 0.5,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0.5,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계속 마이너스로만 떨어진다면은 아까 못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딱 하루에 네. 2,500까지 그냥 폭락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으로 거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네. 수익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항상 모든 투자 설명서든 홈페이지든 어디든 기사든 뭐 이런 거에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실은 시장에서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등락을 하면서 떨어지거나 네네네. 등락을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요즘엔 뭐 녹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잠깐 파생형 말씀드리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가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취한다. 네. 레버리지는 당연히 선물 매수를 취하겠죠. 더 많이. 그렇죠. 예. 선물을 2배로 두 배로. 하거나 아니면 현물과 선물을 섞어서 2배로 하거나 뭐 이렇게 예, 하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이제 했고 네. 파생형의 또 한 축이 이제 원자재 네. 쪽이었었는데 거기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난해 이제 유가가 이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 뭐 롤오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지금 뭔 소리야? 국제 유가를 추정해야 되는데 무슨 롤오버 이러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원유라든가 특히나 이제 콩,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로 투자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선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존재를 하고요. 네. 만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즉 선물의 계약수를 다음 월물로 또 그 다음 월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강제로 원유를 떠안아야 돼요. 네. 옥수수 콩을 떠안아야 돼요. 결제한다고 하죠. 네네. 결제 맡아야 되죠. 실물 네. 인수도를 네. 강제 당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 롤오버 기간이 있고 그 롤오버에 따라서 롤오버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금과 은과 구리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네, 그런 것들은 같이 롤오버를 해도 그 롤오버에 대한 효과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거는 금도 실물을 살려면 살 수가 있으니까 네. 은도 마찬가지고 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금은 구리 이런 거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하고 이제 농산물 쪽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자, 내가 이거를 롤오버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네. 이 롤오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3월이죠. 네. 3월이면 보통의 이제 투자들 ETF 안에는 또는 이런 펀드들 안에는 아니, 삼성 걸로 해주세요. 네, 삼성 네. 원유 ETF 기준으로. 네. 코덱스 원유 코덱스로. ETF는 네, 네. 이제 4월물을 지금 현재 5월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매달 만기네요. 네네. 네. 네. 매달 만기입니다. 네. 4월물을 5월물로 이제 넘기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4월물을 팔고 5월물을 사는 그 과정에서 네. 4월물을 예를 들어서 60불에 팔고 네. 5월물을 60불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약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4월물을 60불에 팔고 네. 5월물을 그거보다 더 높게 사야 된다라고 비싸게. 하면 네. 그러면 이거를 계약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롤오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물이 4월물 즉 원월물이 그날보다 높은 거를 컨텐거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원월물이 그날보다 낮은 상태를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2021년 지금 현재 3월 현재는 약간 이제 백오데이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백오데이션과 컨텐거 즉 원월물이 그날물 가격보다 높고 낮음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침에 뉴스에서 국제 원유가가 네. 뭐 4월 인도분, 5월 인도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몇 월 인도분은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냥 유가가 네. 배럴당 얼마? 배럴당 WTI 얼마? 기준. 네. 예, 이렇게 얘기하죠. 네. 불과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40불이었어요. 네. 지금 60불입니다. 63불. 네. 네, 60불이라고 하면 50%가 올랐죠. 네. 그러면 내가 WTI ETF를 투자를 했으면 50%의 수익이 났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텐데 그럼요.
그 사이에는 불과 3개월 전과 지금 사이에는 네. 월물이 적어도 두 2번, 번 3번 네. 바뀌었을 거라는 네. 겁니다. 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높게 샀던 건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거가 계속 됐었는지 네. 백오데이션이 계속 됐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네. 50불보다 더 나기도 하고요. 네. 50불보다 덜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그 지점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원자재 ETF, 특히 원유 ETF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게 롤오버 비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원유 ETF도 길게 가지고 가면 손해야라는 말이 실은 틀리기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롤오버를 할 때 차월물 가격이 싸면 그렇죠. 예, 그건 좌수가 늘어나니까 그건 또 혜택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지난 한 수년간 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백오데이션이었던 기간보다 컨텐거였던 기간이 좀 더 많았고요. 아, 롤오버 비용이 실은 많았군요. 네, 그리고 컨텐거가 생길 때는 약간 좀 슈퍼 컨텐거 같은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기간이 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마이너스 30달러였다가 차월물이 15달러가 그러니까 그때는 네네. 비용이 네네, 어마어마했죠. 컸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비용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게 어디 이렇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를 인지하기 쉽게 롤오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롤오버 효과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이 파생형 ETF와 함께 액티브 이제 ETF 워낙 요즘에 또 관심도 뜨겁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 파생형 ETF가 또 깊습니다. 얘기가 네네. 깊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액티브형 ETF는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ETF 오지랖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대중가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그 흐름을 건드려주는 시간, 이곡 머니 함께합니다. 이곡 머니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856님 제3한강교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매일 건너면서도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유익한 지식 하나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럴 때 네. 좀 보람 느끼시죠? 네. 아니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올렸더라고요. 네. 고릴라 게시판 제가 다 보거든요.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올렸는데 네. 이제 2856님 걸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뭐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근데 한 번쯤 이야기하면서 네.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는 맞습니다. 것도 나쁘지 특히 않다. 가사가 그렇게 또 바뀌었다는 거. 네. 가사가- 그건 아주 좋았죠. 가사 부분. 원나이트가 안 된다. 그렇죠. 네네. 하룻밤에 만난 사람 그랬었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저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예. 처음 만나서 아, 처음 예, 만나서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네. 당시 심의에. 예, 예. 오늘은 이곡문이 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오늘은 저 문희옥 씨의 사랑의 거리라는 노래. 근데 왜냐하면 문희옥 씨 히트곡 뭐 성원 김효도 있고 뭐 많지만 네. 사랑의 거리가 네. 여기에 또 돈이 흐름이 보이길래 네. 제가 또 냉큼 물어왔습니다. 이거. 저도 이 노래는 이제 어? 좀 부르죠. 부르세요? 예, 문희옥 씨도 제가 좋아했었고 어.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쨌든 예. 성인이 된 그런 시기여서 그래요? 정확히 발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89년. 1989년. 89년이라는 해가 참 묘한 해예요. 예. 왜 그러냐? 예. 88년 올림픽이죠. 올림픽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목적이에요. 예. 87년에 뭐가 있었죠? 1987이었었죠. 예, 1987 예. 60항쟁. 예, 60항쟁. 그 60항쟁도 잠재워야 돼. 네. 올림픽 해야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6.29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87년 가을에 뭐가 있었죠? 그 추투. 음. 그 대표적인 노동계의 추투가 있어가지고 네. 월급들이 막 2배씩 오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너무 조금 줬지. 예. 그러니까 돈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좀 쓰기도 하고 네. 뭐 좀 풍요로워진 거죠. 88년쯤 되면 군대 급식에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수입한 고기지만 네. 소고기가 막 깍둑썰기로 볶아서 나오고. 저는 그 시기가 생생한 게요. 예. 제가 87년이 네. 고1, 아, 88년이 고2, 네.
1989년이 고3이었었는데 1980년 그 제가 다니던 분이시군요. 그렇죠. 예. 고1 때 저희 학교가 그 시내에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 60항쟁 그 인근에 5월달에 이제 체류탄 그 냄새 정통으로 지나갔구나. 맞습니다. 네. 예,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시절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이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가 89년. 89년은 그런 저런 걸 다 겪고 이제 난 이후에 89년에 뭐가 있었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뭐 아니, 지금 이제 알죠. 그때는 몰랐지만 예. 제가 이제 경제 기자가 되고 경제 기자가 되셨으니까 부동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뭐 항상 뭘 해요 그럼 그다음에 규제를 해가지고 뭐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91년도에 그 유명한 일기 신도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는데 그 전에 주식이 또 89년에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주식 쪽으로 이제 또 이제 버블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90년 뭐 그때 돈 또 버블 꺼지면서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시기였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네요. 주식 부동산의 동시 폭등. 지금하고 아주 비슷한데 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고. 너무 비슷한. 특히 부동산은 지금도 3기 신도시가 뭐 내후년에 그거야, 한다고 하고 그때는 이제 1기 신도시가 91년, 92였는데 딱 그 전에 89년에 정말로 급등을 했죠. 집값이. 제가 그걸 교묘하게 맞춘 노래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시기가 그 뭐 80년대 이게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부동산 주식 노래. 광풍이 부는데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꺼지고 신도시가 막 이런 게 한 3번쯤 있었어. 그 지금이 또 이제 또 이제 도래한 거죠. 가사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가사 나오죠. 이제 남국인 작사 정은희 작곡. 남국인이란 분이 이 좀 약간 올드하신 좀 원로 작사가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작품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사를 아주 대단한 걸 쓰셨어요. 아주 선전적이고 계몽적이고 막 그런 걸 썼어요. 구절을 몇 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가사를 보면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그 영동이라는 말이 이때 좀 낯설었어요. 사실은 영동 충북 영동인가? 거기 뭐 호두가 유명하지.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좀 그럴 때였는데. 그랬었나? 영동 블루스란 노래가 이후인가요? 요 즈음에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죠. 영동에 관한 거. 비 내리는 영동교 다 요 즈음에 나온 거죠. 조금 앞에. 근데 이제 영동이라는 말이 이때도 낯설었어요. 영동 어디지? 제가 사실은 영동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동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충북 영동인가? 뭐 그러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잠깐 여담이지만 영동고등학교에 가수 김현철 씨가 또 후배로 있지 않습니까? 뭐 워낙 많아서 주로 연예계를 많이 영화 배우 2명 배출하고 주로 연예계로 많이 갔죠. 근데 이제 그 영동이라는 게 왜 영동이냐 아세요? 왜 영동인지?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영동대교 아닌데 왜 영동이에요? 영등포의 동쪽이다. 그래서 영동입니다. 그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되냐면 경부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서울역에 출발해가지고 용산, 노량진, 영등포를 뺏고말아줘서 쭉 내려가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이제 문명의 손이 닿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동쪽, 또 동작동 그 현충원은 굉장히 변두리였던 거죠. 노량진에 바로 있지만도 여기는 그 시절에는 여기까지 가면 여기는 거의 끝이야. 뭐 그러던 시절. 그리고 그 영등포는 일제 강점기 때도 서울이었어요. 경성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은 길이 없었어요. 일단 길이 없고 그냥 계속 그 비포장도로 농사 짓는데 땅도 이렇게 뭐 옥토도 아니야. 그렇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딱 그렇죠. 그랬던 풍경들. 그래서 벼농사도 잘 안 돼. 심지어. 그러니까 뭐 호박 심고 저 배추 심고 하던 거기가 영동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89년에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시기가 그 강남 뭐 지금 강남 쳐다보지도 못해 하잖아요. 요때는 쳐다는 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왜 못 쳐다보냐면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지 못하잖아요. 네. 집값이 2배, 뭐 2배 반 하니까. 네네. 요때는 상계동이나 뭐 강북에 있는 집을 팔면 오히려 약간 뭐 남기도 하는 남았습니까? 똑같은 평수로 가는데 네. 뭐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거의 89년, 90년 이 시기가. 그러니까 잠깐. 근데 그때 쌩님은 영동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거기 좀 살았죠. 그렇죠. 그럼 그때 느낌은 있으시겠네요. 그때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 LA에 한적한 그 뭐 뭔가 새로 지었어. 근데 사람 별로 없고 뭐 로데오 거리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약간 좀 한적한 느낌 LA에. 그래서 그 압구정동 뭐 오렌지로 나온 게 90년대 초거든요. 92년쯤 한 뭐 90년, 91년 이때부터 압구정동에 카페가 생기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 전에는 강남이 좀 스산했다. 그리고 주로 저쪽 서초동이나 이쪽 강남역 부근이 좀 발전했지. 그렇죠. 예, 이쪽 강남역은 그때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렇죠. 이 선릉이나 이쪽은 좀 쎄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노래를 왜 굳이 했냐면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사계절 모두 봄봄봄 웃음꽃이 피니까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이게 가사가 굉장히 좋아. 사계절 봄이래. 뭐 그리고 웃음꽃이 핀대. 근데 사실 안 그렇잖아. 가보면 웃음꽃이 피진 않잖아요. 거기도 뭐 사람 사는 데고 희노애락이 다 있겠죠. 있는 건데 지나치게 미화했어. 영동을. 가자 이거야 영동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영동의 CM송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노래들이 보면 항상 시대를 좀 뭐랄까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989년을 시점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올림픽 경기를 했고 테헤란으로 개발을 하고 뭐 그래서 강남이 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하고 장실 쪽까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나오면서 완전히 거기가 이제 크게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대에 약간 좀 못 미치는 분들은 아유 그냥 그 뭔데 올림픽 보러 갔다 왔어. 야, 그거 다시는 안 가. 멀고 힘들어. 그랬지만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은 개포동의 아파트를 막 건설하는 모습을 보고 저 황무지 저 아파트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고 초기 있으신 분은 또 문희옥 씨의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그래. 뭔가 있다. 사랑인지 뭐 돈인지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촉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시고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강북이지. 강북이 아파트가 더 비쌌다니까요. 평당 가격이. 심지어 89년까지만 해도. 근데 여기서 마지막 그게 변곡이네요. 변곡점. 마지막 여기서 잠깐 좀 제가 일제 강점기 때 얘기를 하면 그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백년설이 부른 복지만리. 백년설님의 복지만리라는 노래인데. 저 언덕을 넘어서면 세상에 문이 있다. 뭐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사랑의 거리 으짜도 비슷한데. 으짜으짜예요. 그리고 으짜. 대륙길이 빨리 가자. 방울소리까지 울려야 돼. 딸랑딸랑하면서 막 얼마나 신나면 휘바람 불고 막. 자, 여기가 어디냐? 그 일본 제국이 건설한 만주국. 만주국의 수도가 신교. 그러니까 신경이죠. 신경이라는 곳인데 신경은 완전한 계획 도시입니다. 그 전에 신경이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 지금으로 치면 중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춘. 창춘이라고 하죠. 창춘. 여기가 신경입니다. 여기는 일본이 건설한 거예요. 만주를 영구히 지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 여기 새로 뭐 건물 짓고 뭐 신도시. 신도시 일자리도 생기고 여기서 뭐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것도 있었어. 41년도잖아요. 이 노래가 나온 게. 그러면 그때쯤 가면 병역 그 기피도 할 수 있어. 글로 가면 그 도시로 가면. 신도시 가버렸으니까 만주국에 만주국으로 영장이 안 나오는 거지. 얘 어디 갔어? 외국 갔어요. 아이 그래? 그럼 얘는 보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어요.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백년설님이. 근데 원래 노래는 이제 식민지 좀 지배를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선동하려고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그때 좀 머리 촉이 좋은 애들은 그래
거기가 기회의 땅이구나. 가자. 여기가 말하는 강남. 신경이 그 당시에 지금의 강남 같은 곳이다. 근데요, 선생님. 네. 그곳은 네.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면 결말이 원래대로면 일제의 계획대로면 성공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패망하는 바람에. 네. 패망하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 뭐. 근데 지금도 재밌는 거는 네. 지금도 저 길림성 성도가 네. 뭐 장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그 와중에도 또 일본이 건설한 이 도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일본의 이 무모한 계획은 망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노래 역시 시대를 약간 선도하는 노래였다는 거지. 그 시대에는 물론 친일적인 노래죠. 네.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을 보면. 근데 그랬다. 뭐 그래서 저는 뭐 친일적인 그런 걸 연관 짓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신도시를 향해 가는 그런 뭐 CM송 같은 노래였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항상 네. 그런 새 시대의 뭐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그런 구역에서는 그렇죠. 또 때마침 그것을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런 노래가 함께 나온다.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돈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어떤 공교로운 데칼코마니 같은 또 그런 우연의 일치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사계절 봄은 아니지만 네. 하여간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영동의 노래, 영등포의 동쪽. 동쪽 지역 영동.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공머니 노래 읽어주는 남자 쌩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던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 나오고 있죠.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